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쪽 주가가 바로 그날 20%가 빠졌습니다. 이런 승리 여러분은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유튜브를 열어보면 한화가 철수하니까 캐나다가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영상이 수십 개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이 정반대일 수도 있다고 봐요.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 독일이 가져갔죠? 12척, 우리 돈으로 60조 원에 가까운 초대형 사업입니다. 표면만 보면 한국의 완패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왜 이긴 쪽인 독일 TKMS 주가가 수주가 확정된 바로 그날 폭락했을까요? 둘째, 왜 하필 지금 미국 상원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을까요? 이 두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단순히 누가 이기고 누가 졌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개의 층을 차례로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일이 가져간 그 계약의 실체. 두 번째, 전 세계 잠수함 슬롯이 지금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진짜 문이 열린 곳은 캐나다가 아니라 워싱턴이라는 이야기. 하나만 먼저 던져드릴게요. 독일이 캐나다에 판 그 잠수함, 사실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잠수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누가 졌느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쪽 승리가 진짜냐의 문제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캐나다가 후회한다는 영상은 지금 넘쳐나는데 그 중에 이긴 회사, 그러니까 독일 TKMS의 주가 차트를 단 한 번이라도 화면에 띄운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다들 결과만 말하고 정작 그 결과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방산이라는 건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납기와 수익성과 슬롯으로 움직이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이 사업을 다시 뜯어보겠습니다. 표면, 동기, 그리고 결과. 순서대로 갑니다. 먼저 표면입니다. 독일이 캐나다에 제안한 잠수함이 어떤 물건인지부터 정확히 보셔야 해요. 이게 지금 실존하는 잠수함이 아닙니다. 서류상 잠수함이에요.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설계도와 계획서로 60조 원짜리 계약을 따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만들 독일 조선소가 지금 포화 상태라는 데 있어요.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TKMS는 캐나다 수주를 받기 전, 그러니까 지난해 9월 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매출이 21억 유로가 조금 넘었고, 수주 잔고는 이미 200억 유로를 쌓아두고 있었어요. 그 자체로 벌써 10년치 일감입니다. 그 위에 이번 60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통째로 얹힌 거예요. 잔고장부는 뚱뚱해졌지만 그 뚱뚱함이 곧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첫 4척을 2034년까지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날짜 자체가 원래는 2036년이었어요. 그걸 2년이나 앞당긴 겁니다. 여기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독일이 생산 속도를 갑자기 2배로 올린 게 아니에요. 이 모델은 원래 노르웨이와 독일이 같이 개발해서 자기들이 쓸 물량을 미리 발주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르웨이 목슬롯을 캐나다에게 양보하는 방식으로 납기를 당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의 자리를 빼서 캐나다를 앞에 앉힌 겁니다. 그러면 뒤로 밀린 노르웨이는 뭐가 됩니까? 그리고 앞에 4척은 그렇다 쳐도 뒤에 남은 8척의 납기는 도대체 어떻게 맞출 거냐. 이건 지금 캐나다 안에서도 현지 싱크탱크에서도 나오고 있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사업 발표가 나자마자 캐나다 현지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왜 한국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콘텐츠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죠. 한화가 철수하면서 잠수함 말고도 자동차, 철강, 우주, 인공지능까지 묶은 경제 패키지, 캐나다 돈으로 1200억 달러 규모라는데 그게 다 물 건너갔다. 캐나다가 그걸 놓쳐서 발을 동동 구른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패키지는 애초에 잠수함 수주를 따내기 위한 조건부 제안이었어요. 우리가 떨어졌는데 그 패키지를 왜 두고 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반대로 만약에 한국이 채택되고 독일이 떨어졌다면 지금쯤 독일이 자기 패키지를 철수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후회가 아니라 그냥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에요. 게다가 이 계약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 캐나다 정부 자료를 보면 독일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뿐 정식 계약은 2027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사이에 협의해야 할 게 산더미입니다. 앞에 4척 뒤에 이어질 후속함의 인도 일정, 기술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만큼 필요한 인력 양성 문제까지. 이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판이 다시 흔들릴 여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협상하다 안 되면 한국을 다시 부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단순한 립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캐나다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카드를 완전히 닫아버리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들 옷이 참 멋지다고 해주는 분위기인데 정작 그 주인공은 아직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잠수함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결국 한국은 60조 원짜리 사업을 놓친 거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다음 사업 보면 된다. 여기서 영상 끄셔도 될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를 놓치십니다. 이긴 쪽인 독일 TKMS, 이 회사 주가가 캐나다 수주를 따낸 그날부터 오히려 폭락했습니다. 장중에 한 20% 조정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60조 원짜리 초대형 사업을 따냈는데 주주들이 축포를 쏘기는커녕 먼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장은 다들 수주 규모만 얘기합니다. 60조, 60조. 그런데 그 60조가 몇 퍼센트짜리 마진인지 그 얘긴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독일의 수출 방산 마진은 지금 5에서 6%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익성이 내수방산 정도밖에 안 나오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해석은 냉정합니다. 이번 수주로 잔고는 꽉 찼지만 수익성이 점프업한다는 보장은 없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딱 그 케이스라는 거죠. 무리수를 뒀다는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엔 사실 두 겹의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호재가 이미 다 나왔으니 재료가 소멸됐다는 흔한 주가 조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 냉정한데 이걸 실제로 진행해도 과연 돈이 될까라는 의심이에요. 시장이 후자 쪽으로 기울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돈이 될 만한 부분은 이 뉴스 하나로 거의 끝났다고 본 거죠. 이긴 쪽 주가가 빠졌다는 건 결국 시장이 이 승리를 승리로 안 봤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건 계약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잠수함 슬롯이 통째로 재편되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게요. 대형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몇이나 됩니까?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 사실상 이제뿐입니다. 스페인이나 스웨덴은 중형급이고 미국이나 영국은 자기들 핵잠 만드느라 아예 수출 시장에 발을 안 담급니다. 그러니까 큰 잠수함을 원하는 나라 입장에서 문을 두드릴 곳은 실질적으로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이 구도에서 독일이 캐나다 12척으로 자기 슬롯을 꽉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남는 인도 슬롯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남는 건 프랑스와 한국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 잠수함의 몸값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건을 독일의 승리라기보다 오히려 스스로 목을 조인 자충수에 가깝다고 봐요. 남의 슬롯을 빼서 자기 앞마당을 채웠는데 정작 그게 경쟁자인 한국의 값어치를 올려주는 구조가 돼버린 거니까요. 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프랑스와 한국은 어떻게 다르냐? 이것도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요즘 프랑스는 잠수함을 수출할 때 자기 나라에서 건조를 안 합니다. 거의 발주한 나라로 건너가서 현지에서 건조를 진행하고 기술까지 통째로 넘겨주다시피 하는 상당히 공격적인 방식으로 수주를 따내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선도함, 그러니까 첫 배는 인프라가 갖춰진 우리 조선소에서 직접 만들어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업 후반부로 갈수록 현지 인력도 정비를 알아야 하니까 일부 기술 이전을 조건부로 붙여서 마지막쯤엔 현지 건조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방식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독일이 추가로 수주할 여력이 이렇게 제한적이라면 남은 두 공급처, 프랑스와 한국의 몸값이 올라가는 건 그냥 수순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대목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독일하고 이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한국 잠수함 역사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1980년대에 우리는 잠수함 사업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견제를 받아가면서 독일하고 몰래 협약을 맺어서 중고 잠수함을 인수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90년대에 들어와서야 첫 잠수함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 북한은 이미 구소련제 잠수함을 70척 넘게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는 그때 겨우 아장아장 걸음마를 뗀 거예요. 재밌는 건 숫자로만 보면 지금도 북한 잠수함이 우리보다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북한 잠수함이 세계 시장에서 팔린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숫자가 아니라 기술과 신뢰가 값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쯤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원천 기술을 준 나라, 바로 독일하고 대등하게 경쟁하는 반열에 올라섰다는 건 이 정도면 격세지감이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스승이 제자를 위협으로 느끼는 국면입니다. 삼국지로 치면 사마의 같은 인내가 통한 거예요. 조용히 실력을 쌓으면서 상대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는 딱 그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한국이 진 게 아닙니다. 독일이 자기 슬롯을 스스로 잠근 겁니다. 잠깐 이 문장을 그대로 두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진짜 문이 열린 곳은 캐나다가 아니었어요. 워싱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업을 보면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캐나다 계약은 표면에서 벌어진 소란이고 정작 같은 시기에 훨씬 더 큰 판이 태평양 건너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 판이 뭐냐? 미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요청을 했어요. 미국 군함 열척을 빨리 좀 만들어 달라.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에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쪽에 연간 건조 생산 능력을 상세히 알려달라는 문의가 들어왔고 우리 쪽은 답변까지 해줬어요. 조선 협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갈 거라는 게 이미 예고된 상태라는 거. 여기엔 우리 정부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어요. 미국은 지금 자국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이른바 미국의 배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을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걸 감당할 조선 능력이 미국엔 없어요. 그 능력이 있는 게 바로 한국 조선소죠. 그러니 우리가 미국의 조선 재건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핵추진 잠수함 연료 문제에서 미국의 협조를 끌어낸다.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미국은 원래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죽어도 안 된다고 반대하던 나라예요. 핵연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건 핵 비확산 레짐에 위배된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특히 미 상원의 일부 의원들은 비확산이 거의 신념처럼 굳어 있어서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 상원군사위원회가 국방부에 지시서를 넣었어요. 내년 2월까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평가해보라. 죽어도 안 된다던 나라가 한번 따져보자로 바뀐 겁니다. 해결료는 절대 못 준다던 나라가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한국의 조선업 협력이 미국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둘, 미 해군만으로는 중국을 견제할 여력이 부족해요. 그러니 한국이나 일본이 그 역할을 나눠질 수 있다면 핵잠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시 따져보자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이 갑자기 마음이 넓어져서 태도를 바꾼 게 아니에요.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계산을 다시 하는 겁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비확산 원칙을 흔들면서까지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미국이 중국 앞에서 다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게 만든 결정적 변수 하나가 바로 우리 조선소의 건조 능력이라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속내가 살짝 드러나요. 미국은 한국더러 미국에 와서 배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인건비가 어떤 수준입니까? 국민 소득 7만 달러짜리 나라예요. 우리는 아직 4만 달러가 안 됩니다. 인건비가 거의 2배인데다 규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지키면서 미국 조선소에서 단가가 나오겠어요. 홈이면 될 일을 가래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조선협력도 하루아침에 건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앞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군함을 우리 조선소로 가져와서 정비하는 사업, 즉 MRO부터 하는 거예요. 이 정비도 결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정비라고 해서 배를 아예 완전히 분해한 다음 교체할 건 다 교체하고 다시 재조립하는 중정비고요. 다른 하나는 페인트를 다시 칠하거나 일부 장비만 손보는 경정비입니다. 지금 미군은 자기 조선소에서 이 정비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 칠함대 사령부가 일본에 나와 있는데 배 한 척 수리한다고 그걸 미국 본토까지 끌고 갈 겁니까? 당연히 현지에서 인프라가 갖춰진 한국 조선소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다만 미국 법이 자국에서 건조한 배가 아니면 사질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법부터 미국이 스스로 풀어야 우리가 건조 사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알아서 조치해야 할 미국의 숙제예요. 그리고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올해 림팩 훈련에서 한국 해군이 처음으로 해상 구성군 사령관을 맡았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정비 체계와 교전 절차를 가진 30개국 해군을 하나의 표적 정보로 묶어서 지휘하는 통합 지휘의 경험. 이건 화려한 함정 몇 척보다 훨씬 값진 자산입니다. 게다가 훈련 종목들이 사실상 북한의 기습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했어요. 예를 들어 항만 피해 복구나 기뢰 제거 훈련은 북한이 우리 항만을 기습적으로 타격했을 때 얼마나 빨리 복구해내느냐를 시험하는 거고요.
공중강습이나 상륙훈련은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 침투에 우리 해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점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혼자가 아니라 30여 개국과 함께 했으니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해할 만한 그림이었죠.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긴 쪽 주가가 왜 빠졌느냐?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캐나다 계약은 이 이야기의 표면이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수십 년간 굳건했던 미국의 그 비확산 장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들어낸 지렛대가 바로 우리 조선 능력이에요. 정부는 이미 장보고 3 사업을 통해 2030년대 중반에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업이냐면 잠수함 한 척당 2조 원이 넘게 들어요. 4척에서 6척이면 건조 비용만 10조 원입니다. 거기에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SMR을 잠수함에 집어넣어야 하고 해결료 주기 기술에 10년마다 원자로를 교체하는 비용까지 다 합치면 20조 원짜리 사업이에요. 원자력 산업과 조선 산업을 통째로 통합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입니다. 40년 전 중고 잠수함을 몰래 사오던 나라가 이제 자국산 핵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문은 열렸지만 아직 잠기지 않았어요. 미 상원의 비확산 강경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국 건조를 강제하는 미국 법도 아직 그대로예요. 게다가 이 모든 게 미국이 스스로 움직여야 풀리는 문제라 미국이 자국법 개정을 미루고 시간을 끌면 이 좋은 기회 자체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국은 이걸 절대 떠벌리면 안 되는 판이에요. 우리가 나토의 틈을 너무 파고들면 미국도 견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무기 수출이라는 건 원래 요란하게 홍보하는 사업이 아니라 조용히 로키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쏟아지는 그 시끄러운 콘텐츠들이 판을 흔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오션은 이번 일을 계기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더 확실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하반기에는 남미의 FPSO 30억 달러 규모 사업, 태국 호위함, 사우디의 잠수함과 호위함 사업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캐나다 수주 실패 소식의 하나오션, 주가가 장중 20% 넘게 급락하기도 했는데 증권가 반응은 의외로 담담합니다. 관련 악재는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고 설령 이번에 수주에 성공했더라도 단기 실적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을 거라는 분석이에요. 오히려 눈여겨볼 건 그 다음입니다. 조선업체들의 본업인 상선시장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고 새로 열리는 수주 영역은 대부분 고부가 가치 특수선과 해양 플랜트 쪽이거든요. 특히 에너지 개발이 육상에서 해상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타고 한동안 잠자던 해양 플랜트 시장이 하반기부터 다시 깨어날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페루와 동남아까지 후보군에 있으니 캐나다 하나 바라보고 영업하던 상황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거죠. 뉴스가 캐나다를 크게 다룰 때 정작 판을 가르는 결정은 조용한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그 진짜 무대가 어디인지 아시는 겁니다. 결국 진짜 승부는 캐나다 계약서에서 나지 않을 거예요. 내년 2월 워싱턴 책상에 올라갈 그 평가서 한 장에서 갈릴 겁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한국 잠수함의 다음 10년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판을 다시 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평가서의 향방 계속 추적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